두 번째 층은 지표면에서 48km 위에 있는 곳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성층권이라고 부릅니다. 드보르의 이런 발견은 대기권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고 날씨와 기상에 관한 현대적인 연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 지구 둘레에는 17개의 국제 기상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천여 개의 관측기구가 움직이고 있고 만여 개의 기상 관측소가 모든 대륙의 날씨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날씨에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시기적절한 기상 예보가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인가요? 경제는 또 어떻고요? 미국에서만도 전체 경제 활동의 3분의 1이 날씨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발견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20세기) 초반 과학자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복사선 때문에 중요한 실험을 망치곤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방꾼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다가 물리학자인 헤스에 의해 복사선에 대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헤스는 복사선이 하늘에서 온다고 믿었고 다양한 측정기구를 탑재한 열기구를 띄워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방사능의 하전량을 측정하는 검정기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양의 계기일식과 실험 측정이 겹쳤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사라졌는데도 방사능의 양이 똑같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복사선이 태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건 먼 우주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헤스의 통찰력이 우주의 복사선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기를 띤 원자들과 양성자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복사선이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전자 변형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아주 작은 양의 복사선만으로도 한 해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복사선을 발견한 헤스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발견으로 1936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벨상도 헤스 부부를 나치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부인 때문에 집단 수용소에 보내질 운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 독일 비밀 경찰 간부가 미리 귀띔을 해줘 체포 직전에 오스트리아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1946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헤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에서 과학 실험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포드 대학의 교수가 된 헤스는 그곳에서 다른 종류의 방사선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뉴욕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빌딩 꼭대기에 올라간 이유는 빗방울을 채집해 방사선의 양을 측정하기에 알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방사선에 관심을 보인 것은 그로부터 1년 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원폭의 방사능 분진이 멀리 떨어진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과학자였던 것입니다. 우주 복사선이 어디서 오는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혹자는 우주에서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하는 초신성 현상에서 온다고도 하고 우주가 시작될 때 생긴 빅뱅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복사선이 어디서 오든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이 유해한 복사광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초적인 보호막이 계속 교란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광선을 막아 지구의 생명체를 지켜주는 원초적인 생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1906년 프랑스의 지질학자인 베르나르 브로네스가 자기장에 관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브로네스는 당시 프랑스 중부에서 발생한 화산 활동으로 생긴 바위의 모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화산에서 나온 용암은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나온 광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흘러가다 서서히 식으면서 단단하게 굳는데 용암 안에 들어있는 금속 입자들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을 따라 일정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나침반이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굳은 용암들은 지구의 자기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입자를 지닌 용암석 중 지구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도 남과 북을 바꿔서 가리키고 있었고요. 발견은 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브루네스는 과거 어느 시점에 지구의 자기장이 현재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건 지구가 우리의 상상과 달리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역동적인 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2000만 년 동안 60번 정도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대략 30만 년에 한 번씩 바뀐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자기장의 힘이 지난 150년 동안 10%나 감소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만 커졌습니다. 이러다 지구의 자기장이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때 화성에도 중심핵과 같은 용광로가 있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처럼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화성의 내부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중심 여론이 사라진 화성은 죽음의 별이 된 것이죠. 자기장도 사라지고 우주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광선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면서 생명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구에서도 벌어질까요? 지구의 핵은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앞으로 수억 년 동안은 식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기장이 거꾸로 되고 0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1000년 안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대비책이 나오겠죠. 과학자들이 우주 복사선의 양을 측정하고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 발견을 소개해야겠군요. 다음번 발견은 퍼즐 맞추기에서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초기의 유럽의 과학자들은 위도가 낮은 곳에 있는 바위의 모양이 위도가 훨씬 높은 북쪽에 있는 것과 닮은 꼴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가 바위를 옮겨놓은 걸까요?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오면서 같이 묻혀나온 바위들이 지금의 자리에 박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에 빙하기가 있었다는 가설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무엇이 지구를 꽁꽁 얼어붙게 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밀란코비치라는 유고슬라비아의 한 과학자가 이론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지구의 공전 궤도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수학적인 계산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계산했고 공전 궤도의 모양이 10만 년마다 변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4만 년마다 지축의 각도가 조금씩 기울어진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밀란코비치는 연구를 계속했고 마침내 공전 궤도의 변화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아주 미미하게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날씨는 달라졌고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더 추워진 것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해가 거듭되고 한 세기가 지나면서 도미노 효과를 가져와 더 많은 빙하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 궤도가 다시 역으로 변하게 되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밀란코비치는 이렇게 빙하기가 형성되고 녹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밀란코비치의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17번의 빙하기를 겪었고 그동안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십만 년에 한 번씩 빙하기가 반복된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년 안에 빙하기보다 더 심각한 또 다른 종류의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면, 그리고 그 징후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에 있는 국립기후자료통계센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록된 날씨 통계가 이곳에 보관되고 있는데 오래된 것은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의 날씨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립기후자료통계센터의 칼 소장입니다. 칼 소장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 1세기 동안 지표면의 온도가 섭씨 0.5도 이상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0.5도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기간에 비하면 0.5도는 매우 가파른 기온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온난화는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 지구가 당면한 최대 문제죠. 지구온난화 현상은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석유 원료의 연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다른 가스들은 대기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지구화학자인 데이비드 길링이 대기 중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1958년 길링은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산 정상의 공기를 측정했습니다. 고도가 3,000m 정도 되는 지역이었죠. 오염이 덜 된 곳을 골라서 공기 샘플을 채취한 것입니다. 길링은 플라스크 안에 공기를 넣고 분석기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년마다 33억 톤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온 세상이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의 관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통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도 공기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하면 산업화되기 이전보다 3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곳은 워싱턴주에 있는 사우스 캐스케이드 빙하인데 매년 조금씩 녹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28년 빙하의 모습이고 1975년 그리고 2003년의 빙하의 모습입니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라진 빙하의 양을 계산해보니 지난 70년간 1.9km의 면적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빙하 두께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22m 높이의 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빙하는 계속 녹고 있습니다. 16만 개의 빙산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얼음의 양이 최근 급속한 속도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 원인이 이산화탄소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가상 모델을 통해서 예측해본 지구온난화의 결과는 더욱 심란합니다. 그것은 빈번한 홍수와 전 세계 생태계의 황폐화입니다. 화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1980년 세인트 헬렌산이 터지면서 1,00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엄청난 양일 것 같지만 매년 사람들이 석유를 태우면서 뿜어내는 260억 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할까요? 세인트 헬렌산과 같은 크기의 화산 7개가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우리 인간들은 매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고대 빙하기에서부터 현재의 온난화까지 지구의 기후는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지구의 모습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참사 이후에 생겼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초기 옥스퍼드를 졸업한 변호사 찰스 라이엘은 이런 믿음을 깨고 지질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라이엘은 수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암석과 화석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수집한 암석 조각들을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바위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화산 폭발 같은 재앙이나 지진, 홍수는 눈 깜짝할 새에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질의 변화는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 추위와 더위에 의한 순환 등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안반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이엘의 통찰력이 한층 돋보인 것은 이런 변화가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 조금씩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라이엘은 이 지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됐으며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지질학의 원리는 현대 지질학의 탄생을 알리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MIT 공대 지질학과 샘 버링 교수를 만나보죠. 라이엘은 이탈리아와 베수비오 화산을 여행하는 도중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굳힐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산들이 일련의 흐름으로 형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화산이 언제 분출되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기록과 같아서 그걸 보고 화산이 수만 년 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어떤 것의 연도를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죠. 또 화산의 분출 방향을 보고도 당시 지구가 초기의 지구와 다르다는 사실을 추정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몇 세기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대륙판이 45억 년 전에 움직였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에 움직였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찰스 라이엘을 지질학계의 찰스 다윈이라고 합니다. 실제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윈은 비구로를 타고 세계를 항해하는 중에 짬짬이 라이엘의 책을 보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윈은 진화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었는데 라이엘의 책에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시간이 흐르는 한 모든 게 변한다는 거였습니다. 라이엘의 발견은 지구의 연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지구가 어린 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라이엘의 책이 발간된 후 구체적인 지구의 나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번 발견에서 찾아보죠. 지구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1907년 지질과 광석을 연구하던 미국의 화학자 버트람 볼트우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사실 과학계에서는 이미 자연의 바위 속에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 원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붕괴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런 속도는 늘 일정했습니다. 방사능 원소의 붕괴 속도를 연구하던 볼트우드는 우라늄이든 광석 안에 항상 납성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우라늄이 서서히 붕괴되면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납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볼트우드는 관찰한 결과를 모두 종합해 암석의 샘플 속에 남은 납의 양을 측정해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 속도로 계산했고 그 결과 암석의 연대를 알아냈습니다. 그의 발견은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지구의 지질학적인 나이를 계산해낼 수 있는 정확한 도구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방사능 연대 측정이라고 합니다. 방사능 연대 측정법이 얼마나 멋진 것이냐면요. 여기 이 그랜드 캐년의 바위들이 대체 몇 살이나 된 건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계곡이 이런 형태로 자리 잡기 이전에 지층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계곡 저 아래쪽에 있는 바위들은 대략 17억 년에서 18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맨 위에는 5억 3천만 년 전의 암석들이 뒤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연대 측정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지층의 연대를 제대로 파악하는 건 불가능했을 테고 몇십억 년은 놓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지층의 연대가 잘 조사되었지만 아쉽게도 여긴 아직 그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있어도 불완전한 게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1900년대만 해도 지구의 나이를 재는 일이 불가능했다는 말이군요. 그냥 막연하게 몇십억 년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뭘 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냥 막연히 한 20억 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그때로 봐선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라고들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지구 나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추측일 뿐이었죠.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와서 별의 나이를 제대로 계산해낼 수 있었고 그때서야 지구의 나이가 최소 45억 년은 됐다고 알게 된 겁니다.
45억 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만약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100만 년이라는 시간은 30분과 같고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건 단 1초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야말로 똑딱하는 짧은 순간인 거죠. 연대 측정의 중요성은 뭘까요? 우리가 진화의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 지금까지 5차례의 대량 멸종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억 5,100만 년 전에 일어난 대멸종인데 이때 해양 생물의 90%가량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백악기 말기엔 공룡이 모두 사라졌고요. 그렇다면 이런 대량 멸종이 그냥 엄청난 재앙이었다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란 거죠. 오랜 지구 역사로 볼 때 이런 대량 멸종은 진화 과정에 속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반 진화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뿐이란 거죠. 이런 대량 멸종에 대한 원인으로는 대규모 화산 발생과 소행성 충돌을 꼽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행성 충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호주라든가 멕시코 주변에서 찾아낸 거대한 운석구를 조사해본 결과 멸종 시점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멸종이라는 걸 이해할 때 어떤 종들이 사라졌다는 것 그 자체보다는 멸종으로 인해 생태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괴된 자연이 다시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든 게 말살된 상태에서 새로운 종들이 등장해 생태계를 채워나가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런 멸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 인간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고 지구 환경도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이런 웅장한 계곡을 보면서도 이걸 바라보는 느낌이 남다르시겠군요. 예. 누구나 감탄하는 웅장한 곳이지만 글쎄요. 이곳에 많은 자료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본다면 뭔가 차원이 다르겠군요. 예, 그게 뭐랄까, 저길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와서 그 안에 든 정보를 캐내가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바위들이 우리를 위해 저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들으니 정말 천생 과학자시군요. 그런가요? 지구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별입니다. 지각이 흔들리고 멘틀이 움직이는가 하면 대기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이런 변화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지구 환경과 생명체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테니까요.